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부엌에서 암과 치매가 자라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병원 검사에선 멀쩡한데 머리가 점점 안 돌아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환경과 건강의 연결고리를 추적해온 박사 이미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년 시절엔 이런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양은 냄비, 프라이팬 코팅, 뜨거운 수돗물 이런 걸로 불안만 키우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주방 습관만 바꿨는데 수치가 좋아지고 증상이 완화되는 분들을 계속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 절반은 오늘도 부엌에서 모르고 위험을 키우고 계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몇십 년 반복해온 익숙한 주방 습관이 원인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오늘 제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하신다면 솔직히 저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다음 10년 건강을 바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나올 한 가지 습관만 고쳐도 10년 뒤 여러분 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2세 어르신이 3개월 만에 기억력을 되찾은 비밀 끝까지 보시면 특별한 체크리스트도 드립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몇 달 전 72세 박정숙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건강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살도 적당히 빠져 있고 걸음도 가볍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왜 이러는지 좀 보셔야겠어요. 밥은 잘 먹고 잠도 그럭저럭 자는데 머리가 자꾸 안 돌아가요. 어르신은 평생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 깻잎, 배추로 김장을 하고 냉장고에는 늘 직접 만든 반찬이 가득했죠. 술, 담배는 젊을 때부터 아예 손도 안 대셨고 남편과 자식들 건강 챙기는 데는 누구보다 철저하셨습니다. 솔직히 내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병원도 웬만하면 안 왔다니까요. 그런데 70을 넘기면서 조금씩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건망증이었습니다.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헷갈리는 정도였죠. 에이,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딸 생일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미역국 끓이고 전화부터 했을 어르신이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녁이 다 되어서야 딸의 전화를 받고 그제야 오늘이 생일이었지 하고 알게 된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은 혼자 부엌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애들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그 생일을 까먹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된 건가 싶어서요. 그때부터 어르신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며 피검사, MRI 검사까지 다 해보셨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연세치고는 아주 양호하신 편입니다. 조금 피곤하셔서 그럴 수 있어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문제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분명히 뭔가가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머리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집중도 잘 안 되고 말하려던 단어가 목까지 나왔다가 쏙 들어가 버려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 특히 드시는 음식과 주방에서의 습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르신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집에서만 먹어요. 밖에서 파는 건 믿을 수가 없어서요. 아침에는 현미잡곡밥에 된장국, 점심에는 김치랑 나물, 저녁에는 국이나 찌개 하나에 반찬 두세 가지. 라면도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고 과자나 음료수는 아예 안 먹어요. 겉으로만 들으면 정말 교과서적인 식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쌀은 어떻게 씻으세요? 물은 수돗물 그대로 쓰세요? 된장국 끓이실 때 어떤 냄비를 주로 쓰세요? 반찬은 어디에 담아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쌀을 씻을 때 쌀이 더 잘 불어나고 빨리 씻긴다는 이유로 늘 따뜻한 수돗물을 잠깐씩 틀어 쓰고 계셨습니다. 밥솥 안에서 직접 쌀을 비벼 씻는 습관도 수십 년째였고 편리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대부분 오래된 양은 냄비와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번갈아 사용해 끓이셨고 남은 반찬은 뜨거운 채로 바로 플라스틱 반찬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는 것이 자연스러운 루틴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그럼 저는 그동안 가족들한테 나쁜 것만 먹인 거예요? 정말 좋은 줄 알고 건강하라고 챙겨준 건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 영상을 보실 수많은 어르신들도 같은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정숙 어르신과 제가 진료실에서 나누었던 그 대화를 여러분과도 똑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것일 뿐이고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았다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잠깐 멈춰주세요. 지금부터 나올 사과 한 개의 비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드신 게 다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박정숙 어르신이 3개월 만에 변비와 피로를 잡은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사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과자나 빵 대신 사과 한 개를 챙겨 드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 질문을 자주 드립니다. 대부분 멈칫하시거든요. 사과는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몸속에 들어온 일부 금속과 노폐물을 묶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껍질 부분에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가능하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사과의 펙틴과 폴리페놀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콜레스테롤 조절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완전한 해독약은 아니지만 꾸준히 섭취했을 때 체내 노폐물 부담을 줄이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박정숙 어르신에게 저는 하루 한 개의 사과를 간식 대신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과일을 잘 챙겨 먹지 않으셨는데 약 생각하고 하루 한 개씩 드시다 보니 변비가 줄고 속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신 뒤 사과 반개에서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껍질째 드시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고 가능하면 베이킹소다나 식초 물에 잠깐 담갔다가 헹궈 드시면 더 좋습니다. 다만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의 경우 과일 섭취량 전체를 하루 12회로 제한해야 할 수 있으니 전체 식단 속에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사과만으로 모든 중금속을 없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식단 전체의 한 부분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마늘 드실 때 속쓰림 때문에 포기한 적 없으신가요? 익히는 방식을 바꿔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마늘은 좋다는 건 아는데 생으로 먹으면 속이 쓰려서 포기하시거든요. 마늘에는 유황 화합물,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게 간 해독 효소의 활동을 도와서 몸이 스스로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오래전부터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돕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와 여러 국제 연구에서 마늘 섭취가 혈압 조절, 혈중 지질 개선, 항산화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특정 중금속 독성에 대해 보호적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들도 있어서 보조적인 보호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김철수님은 평소 혈압이 높고 손발 저림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마늘을 생으로가 아니라 익혀서 반찬에 조금씩 추가하도록 권했어요. 3개월 후 혈압약은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인 컨디션과 소화가 좋아졌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마늘은 속이 약한 분들에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구워서 혹은 찌개볶음에 넣어 익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루 12쪽 정도를 꾸준히 여러 음식에 나누어 섞어 드시는 방식이 무리가 적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장 장애가 있거나 항응고제,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과하게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담당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이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매일이 더 중요합니다. 미역과 해조류는 어떨까요? 여러분 댁의 밥상에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미역, 다시마, 톡 같은 해조류가 올라오나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고 대답하시는 걸 봅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알긴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일부 금속 이온을 흡착해 배출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해서 갑상선과 신진대사에도 관여하죠.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국제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해조류 섭취가 콜레스테롤 조절 장운동 촉진 일부 금속과의 결합을 통해 체외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 시 요오드 과잉 문제도 있으므로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관절과 순환 문제로 병행 치료 중이던 70대 이순자님에게 일주일에 23번 미역국이나 다시마 톱 반찬을 곁들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몇 달 후 변비가 줄고 속이 편안하다는 피드백을 주셨고 간 수치도 점차 안정되는 양상이 보였어요. 물론 다른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이뤄진 결과입니다. 일주일에 23회 한 끼에 한 작은 국그릇 정도의 미역국 또는 반찬으로 한두 젓가락씩 드시면 좋습니다. 소금이나 국간장은 과하지 않게 채소와 함께 끓여 나트륨 섭취는 줄이고 영양은 채우는 방향으로 조리하세요. 갑상선 질환 특히 항진증이 있는 분은 해조류를 과다 섭취하면 안 되므로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건해 조류는 너무 짜지 않게 충분히 불리고 깨끗이 씻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순수한 물만 기준으로 몇 잔이나 마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커피나 차가 아니라 그냥 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십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 내 기능 유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꾸준히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세계보건기구 연구들을 보면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집중력 저하, 피로감, 두통, 변비 등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의식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항상 어지럽고 두통을 호소하던 60대 최영희님에게 하루 4잔도 안 마시던 물을 시간 단위로 나누어 조금씩 마시게 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두통이 현저히 줄고 소변색이 맑아졌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사이에 한 잔씩, 자기 전에는 소량만 나누어 마시는 습관을 들입니다. 뜨거운 수돗물을 바로 마시기보다는 끓였다 식힌 물이나 정수된 물을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심부전 콩팥 기능 저하이나 심부전 심장 기능 저하에 있는 분은 많이 마시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적정량을 정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매우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기보다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게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녹차와 허브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물만 마시기 지루하신 분들께는 녹차나 허브차를 권해드립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세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차학회와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23잔의 녹차 섭취가 인지 기능 유지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됩니다. 다만 카페인이 있으니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로즈마리나 페퍼민트 같은 허브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로즈마리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65세 정민호님은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졸음이 쏟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점심 후 녹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니 오후 컨디션이 확실히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녹차는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진하게 우리기보다는 연하게 여러 번 우려 마시는 게 속에 부담이 덜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녹차를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적당량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 사실은 뇌와 몸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주방에서의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주방 습관 중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지금부터 나올 주방 습관 5가지 중 하나만 고쳐도 여러분 내 건강이 180도 달라집니다. 특히 3번째 나올 냄비 이야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만 특별한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뜨거운 수돗물로 쌀 씻는 습관. 혹시 쌀이 빨리 불라는 이유로 뜨거운 수돗물을 사용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질문을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걸 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수돗물은 일반적으로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만 뜨거운 물은 배관 속 금속이나 이물질이 더 잘 녹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배관이 있는 집은 뜨거운 수돗물을 바로 사용하는 습관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에 따르면 뜨거운 수돗물에는 찬물보다 납이나 구리 같은 금속 성분이 더 많이 검출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런 금속들이 장기간 축적되면 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쌀을 씻을 때는 반드시 찬물 또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첫 세척물은 불순물이 많이 나오므로 빠르게 헹궈서 바로 버리고 23번째 물부터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쌀알이 깨지면서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으니 살살 저어주듯이 씻는 게 좋습니다. 밥을 하기 전 미리 찬물을 받아 두었다가 사용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전기주전자나 정수기 온수를 쓰더라도 가능한 한 끓였다 식힌 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번거로워 보여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계속 쓰는 습관. 부엌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이나 냄비가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아직 쓸만한데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에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코팅이 벗겨진 조리기구를 고온에서 사용하면 프탈레이트나 과불화와 합물 같은 화학물질이 음식으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내분비계 교란과 신경계 손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럽식품안전청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코팅이 손상된 조리기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수록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68세 강순덕님은 20년 넘게 쓴 프라이팬을 아끼며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코팅이 거의 다 벗겨져 있었는데도 아직 쓸만하다고 하셨죠. 새 스테인리스 팬으로 바꾸시고 3개월 후 만성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졌다면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스테인리스나 범랑 재질의 조리기구로 바꾸시는 걸 권합니다. 처음엔 음식이 눌어붙어서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안전하게 요리하실 수 있습니다. 새 코팅 제품을 사용하실 때도 나무 주걱이나 실리콘 도구를 사용해서 코팅이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금속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조리 후에는 완전히 식힌 다음 부드러운 스펀지로 닦는 게 좋습니다. 밥솥 내솥에서 직접 쌀 씻는 습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습관입니다. 편하니까요. 밥솥 내솥에 쌀을 넣고 그 안에서 바로 씻어서 물만 따라 버리면 설거지도 줄고 간편하죠. 하지만 밥솥 내솥은 대부분 알루미늄이나 코팅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손으로 비비거나 쌀알끼리 마찰이 생기면 내솥 표면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긁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손상된 내솥을 고온에서 계속 사용하면 알루미늄 같은 금속 성분이 밥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과다 노출 시 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 시 산성 음식이나 고온 조리를 피하고 표면 손상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합니다. 밥솥 내솥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은 반드시 별도의 볼이나 체에서 씻으셔야 합니다. 스테인리스 볼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스테인리스 체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쌀을 깨끗이 씻은 다음 물기를 빼고 밥솥 내솥에 옮겨 담으세요. 밥솥 내솥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코팅이 벗겨지거나 변색이 심하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솥을 닦을 때도 부드러운 스펀지를 사용하고 금속 수세미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바로 담는 습관. 국이나 찌개를 끓이고 나서 뜨거운 채로 바로 플라스틱 반찬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시나요? 빨리 식혀야 상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플라스틱은 열에 약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플라스틱 속 화학물질이 음식으로 녹아들 수 있어요. 특히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호르몬이 문제가 됩니다. 한국환경보건학회와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았을 때 환경호르몬 검출량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고 장기적으로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5세 윤미자님은 평생 플라스틱 용기를 애용하셨습니다. 가볍고 깨지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죠. 유리 용기로 바꾸시고 6개월 후 원인 모를 두통과 소화 불량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음식은 반드시 식힌 다음 보관하셔야 합니다. 스테인리스나 유리 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유리 용기가 무겁고 깨질까 걱정되시면 스테인리스 용기를 추천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도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세요.
전자레인지용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반복 사용하면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옮겨 담아서 데우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플라스틱 용기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특히 오래되어 변색되거나 흠집이 많은 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처음엔 비용이 들어도 건강을 생각하면 절대 아깝지 않은 투자입니다. 오래된 양은 냄비 계속 쓰는 습관. 어머니 세대부터 물려받은 양은 냄비 하나쯤은 집집마다 있을 겁니다. 튼튼하고 열전도도 좋아서 국 끓이기 딱 좋죠. 하지만 이 양은 냄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은은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오래 사용하면 표면이 부식되고 산성 음식과 반응해서 알루미늄이 음식에 녹아들 수 있어요. 특히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처럼 산성이 강한 음식을 끓일 때 더 많이 녹아납니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와 유럽식품안전청 자료를 보면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 시 산성 음식 조리를 피하고 장시간 보관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알루미늄 과다 노출은 신경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70세 박영수님은 40년 넘게 쓴 양은 냄비로 매일 국을 끓이셨습니다. 냄비 안쪽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는데도 잘 쓰고 있다고 하셨죠. 스테인리스 냄비로 바꾸시고 몇 달 후 만성 피로와 소화 불량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양은 냄비는 과감히 버리시고 스테인리스나 범락 냄비로 바꾸세요. 처음엔 무겁고 불편하실 수 있지만 안전성은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처럼 매일 끓이는 음식은 좋은 냄비를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새 냄비를 고르실 때는 스테인리스 304 이상 등급을 선택하세요. 바닥이 두꺼운 제품이 열이 고르게 전달되어 음식이 타지 않습니다. 처음 사용 전에는 식초물을 끓여서 냄비를 길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방에서의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10년, 20년 지나면 큰 차이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과 특별한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쩌면 불편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껏 차려온 집밥이 의도치 않게 여러분 몸에 부담을 주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환경의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알게 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낡은 냄비 하나 버리는 결심, 밥솥 내솥을 한번 살펴보는 작은 행동, 쌀을 씻는 물 온도를 바꾸고 플라스틱 대신 유리 그릇을 꺼내 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와 몸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를 비교해 보시죠. 잘못된 습관은 이렇습니다. 뜨거운 수돗물로 쌀을 씻고 밥솥 내솥에서 직접 쌀을 씻습니다.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을 아깝다고 계속 쓰고 오래된 양은 냄비로 매일 국을 끓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바로 담아서 냉장고에 넣습니다. 물은 하루에 서너 잔도 안 마시고 과일이나 해조류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리했을 때 위험은 이렇습니다.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조금씩 몸에 쌓입니다.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만성 피로와 소화 불량이 계속되고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지만 본인은 분명히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쌀은 찬물로 별도의 볼에서 씻고 조리기구는 스테인리스나 유리 제품을 사용합니다. 코팅이 조금이라도 벗겨지면 과감히 교체하고 음식은 식힌 후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보관합니다. 하루 68잔의 물을 나누어 마시고 사과 1개와 해조류 반찬을 꾸준히 챙겨 먹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이렇습니다. 체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지고 뇌세포가 보호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되고 만성 피로가 줄어듭니다. 소화가 편안해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10년, 20년 후에도 또렷한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합니다.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서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과 오래된 양은 냄비를 찾아보세요. 있다면 오늘 안에 버리시고 내일 새 조리기구를 하나 사세요. 이게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밥솥 내솥을 확인하세요. 코팅이 벗겨졌거나 변색이 심하면
교체하시고 앞으로는 쌀을 별도의 볼에서 씻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 해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를 정리하세요. 특히 오래되고 변색된 건 바로 버리시고 유리 용기 두세 개만 장만하세요. 처음엔 무겁고 불편해도 곧 익숙해집니다. 네 번째는 물병을 하나 준비하세요. 아침에 물을 가득 채워서 식탁에 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과를 사세요. 내일 장 보러 가실 때 사과 한 봉지만 사서 매일 아침 한 개씩 드시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변비와 피로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오늘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일은 2개, 모레는 3개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주방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리기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브랜드별로 비교해드리고 실제 사용 후기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또 식재료 보관법과 해독에 도움되는 간단한 레시피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들은 내용 중 이건 지금 바로 고쳐야겠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었다면 그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안에 꼭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이 떠오르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조용히 링크를 보내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주방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주방과 몸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